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는 김 씨를 보고 소스라칠 듯 놀랬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들어왔는데 사람이 있었으니 왜 안 놀랬겠습니까? 김 씨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말씀도 없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밑반찬 필요하다고 해서 가지고 왔어. 비밀번호는 현수가 알려줘서 들어왔지? 그런데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김 씨는 난감했습니다. 며느리는 따지듯이 물어대고 그럴수록 김 씨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아무도 없는 집안에 들어오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가뜩이나 신혼집인데. 저는 어머님 마인드가 이해가 정말 안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서울에 사는 김소윤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의 아들은 반듯한 대학에 들어가 장학금을 받고 졸업했습니다. 아들은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들은 다소 급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남의 입장보다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만 지나치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일들이 아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신경질을 자주 내는 아들을 다독이는 건 김 씨였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고 넓어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이 뭐라고 심한 말을 해도 자식을 믿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호흡기가 약해 많이 시달려 더 애틋했습니다. 체력이 딸려 입안이 자주 헐고 기침도 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신경질적으로 커갔습니다. 가정이 많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도 아이 공부를 가르칠 형편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실직에 대해 너무 비관해서 학업을 다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돈에 대한 집념이 강했습니다.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김 씨는 늘상 마음이 애처로웠습니다. 아들은 근본적으로 심성이 착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엄마한테 신경질적으로 대했고 짜증을 쉽게 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김 씨는 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조금도 서운해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중고등 학창시절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간혹 학원도 강남 쪽으로 다니기도 했었지만 학원 다니면서 라면을 많이 먹은 걸 아들은 당시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했다면 강남 학원은커녕 다른 학원도 못 다녔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돈에 대한 강박이 지나쳐 사회적으로 평균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모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마음이 여려서 조그마한 감정에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의 울음은 김 씨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뼈에 사무쳐 늘 가슴 한구석이 휑하니 뚫려 있었습니다. 아들애가 군대를 제대 후 복학했을 때 이전보다 듬직해졌습니다. 그래도 신경질과 짜증내는 일이 잦았고 뭔가 불만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가슴속 분노를 공부하는데 치중했습니다.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졸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취업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한 아들은 단박에 사회 첫 발을 잘 디뎠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럽고 또 많이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취직을 하고부터 김 씨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다 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용돈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돈을 직접 벌면 벌수록 돈이 아까워 용돈도 점차 없어져 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엄마한테 더 무례하게 행동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와 소개를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가 무조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을 믿는 만큼 아들이 하는 일도 믿었습니다. 어서 와요. 아들이 다 커서 여자친구를 집에 다 데려오고 너무 기뻐. 안녕하세요. 어머니, 박수희라고 합니다. 김 씨는 여자친구의 두 손을 꼭 잡고 앉기를 권했습니다. 바라보는 눈에는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엄마, 수희가 벌써부터 인사를 하겠다는 걸 이제야 하게 됐어. 내 마음이 다 확실해지기를 기다렸거든. 그래. 나는 내가 하는 믿고 따른다. 아들은 그런 엄마가 있어 언제나 마음 편했습니다. 나중에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난감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호러미니에다 가정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아 상대적으로 신부 쪽에 비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엄마가 위축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여자의 집안은 명망가였습니다. 아버지는 고위 공무원으로 은퇴를 했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여자의 오빠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란 여자친구는 똑똑했고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약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배움이 부족한 김 씨 입장에선 아들이 그런 집안에 장가든다는 게 무척 대견하고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 자금을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김 씨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려고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겨놓은 아파트를 팔아 결혼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대신 소형 주택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한 김 씨는 사돈댁에 많이 미안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게 미안하구나. 너가 그 집에 대해 자격지심이 생길까 걱정이 된다. 엄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어느 쪽이든 더 가진 쪽이 많이 하면 되는 거지. 아들은 그런 엄마가 안쓰러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처가 쪽 얘기를 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 형편상 차이가 많이 나는 집과 혼사를 맺는 게 아들의 장래에 괜찮을까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몰라도 생활하면서 점차 그 격차가 피부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작은 갈등이 쌓이면 결국 파국을 맞는 경우를 주변에서 자주 보아 알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위축돼 살아가는 걸 가장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늘 말해온 대로 당당하고 자신있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치 속을 어찌 알겠습니까? 자기 자식의 변화도 모르는데 남의 변화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김 씨는 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김 씨 자신이 괜한 걱정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도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좋은 마음도 사라지고 없던 나쁜 마음이 찾아들게 됩니다. 무엇이든 일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감정 다툼이 덜 생기게 됩니다. 준혁과 수희의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김 씨 쪽에서는 일가 친족들이라고 해야 10대 명 정도로 조촐했습니다. 반면에 처갓집은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더불어 김 씨는 시어머니로서 간단한 역할만 하고 지나치게 가깝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부는 신혼여행이 끝나고 곧바로 김 씨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며느리는 환한 표정으로 김 씨를 대해줬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 결혼식 하는데 엄마도 고생 많이 했어. 어디 아픈 데 없지? 그럼 나야 건강하지. 결혼 준비는 사돈 측에서 다 하셔서 나는 구경만 한 거나 마찬가지지. 네가 처갓집에 잘하거라. 그럼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의 형편을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 많은 혼사철을 마다하고 저를 지지해 주셨으니 말이에요. 제가 수희한테도 잘할게요. 아들은 수희를 쳐다보면서 말했고 며느리는 방긋 웃었습니다. 수희야, 앞으로 나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내 앞가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무 개념치 말거라. 부모님한테 잘해드려. 수희는 김 씨의 한쪽 팔을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잘하겠습니다. 고맙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친정으로 가려느냐? 네. 어머니. 자, 그러면 얼른 치우고 피곤할 테니 빨리 들어가 쉬거라. 김 씨는 서둘러 상을 치웠습니다. 단촐한 식구들 밥상이라도 첫 상이라 음식을 좀 마련했더니 그릇들이 즐비했습니다. 김 씨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하면서 일을 부탁했습니다. 수희야, 너는 식탁하고 식탁 밑바닥 좀 닦아주렴. 그러자 아들이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희는 피곤하니 좀 쉬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청소를 했습니다. 수희는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이 한편으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그런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밥만 먹고 나면 휙하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일상사였습니다. 그런 애가 장가들더니 하루아침에 바뀌는 걸 보고 김 씨는 이제 철드는가 싶었습니다. 김 씨가 설거지를 다하는 동안 수희는 집안을 두루두루 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정장에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는 폼이 흡사 옛날 장학관 교육검열 나온 것 같아 김 씨는 웃었습니다. 엄마, 내일 처갓집에 갈 때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선물을 샀거든. 그런데 엄마 건 못 샀어. 이해하지 엄마 다음에 좋은 것으로 마련할게. 김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들은 자신보다 더 잘 모셔야 할 또 다른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사위도 자식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괜스레 마음이 허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다정다감하지 않던 아들이 처갓집 식구들한테 얼마나 다정할까 궁금했습니다. 결혼하면 바뀐다고 하니 조금은 달라지겠지 생각했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지고 김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온다고 해서 음식 준비하다 보니 오늘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한 것 같이 어깨가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좋은 집안의 사위가 된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키운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좀 오실 수 없어? 수희가 살림을 전혀 몰라 아침밥을 챙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밥솥에 밥하는 거라도 배우려고 해. 또 밑반찬 몇 가지만 가져다 줘. 김 씨는 밑반찬으로 아들이 좋아하는 소세지 볶음을 추가했습니다. 저녁에 김 씨는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신혼집인데 넓었고 엄청 고급져 보였습니다. 있는 집 자식은 다르긴 달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직 살림살이를 잘 몰라서. 며느리가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수희한테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희야, 그런 건 내가 배워둘 거야. 너는 급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 김 씨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아들이 부엌 살림을 맡아서 하겠다고. 서로 나눠서 하는 거지. 남자 혼자 살림을 전담한다는 말 아닌가. 아들아, 살림살이를 부부가 나눠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지. 혼자서 다 한다는 거냐? 아들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배우고 나중에 수희가 배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얘들아, 밥하고 설거지 하는 게 뭘 배우고 말고 할 게 없어. 그게 배워야 하는 일이냐? 그냥 하면 되는 일이지. 부엌 살림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기술을 배우는 줄 알았냐?
김 씨는 약간 답답한 심정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엄마한테는 간단할지 몰라도 우린 아니잖아. 밥솥에 쌀 올리는 거부터 알려줘. 그런 상황에서 김 씨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희는 입 다물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희야, 너도 함께 보거라. 밥솥에 물과 쌀의 비율을 알려줄 테니. 그러자 수희의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약간 못마땅하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알아둘게요. 지금은 피곤해서요. 그 말에 김 씨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냥 한번 보기만 하면 배울 일을 피곤하고 말고가 어딨느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제서야 수희가 밥솥 부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민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당장 배워야 한다고 그래? 나부터 먼저 알아놓고 나중에 내가 알려주면 되는데.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험악스럽게 되었습니다. 당혹한 김 씨는 아차 싶었습니다. 내가 괜히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언성을 높였구나 생각하니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노망이 났는지 말이 막 나왔구나. 김 씨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명치 끝에 뭔가 얹힌 것 같이 답답했습니다. 대략 정리를 해놓고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뭔가 잘 못 돌아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앞날을 위해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건강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큰 명예를 얻었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강건하지 못한 아들을 볼 때마다 그런 걱정은 깊어갔습니다. 아들애가 입이 짧고 까탈스러워 반찬도 가려 먹다 보니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김 씨가 밥을 떠먹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하면 자식 버릇만 나빠진다고 거의 한마디씩 던지곤 했습니다. 누구보다 그걸 잘 알면서도 김 씨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삐쩍 마른 자식을 볼 때 김 씨는 애틋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의 투정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게 습관처럼 굳어졌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떤 때는 거의 막말을 마구 내던지고 주먹으로 벽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 잠시의 성질을 못 이겨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인식하고 고칠 수 있었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모질지 못했습니다. 자식 역시 그러면서 금세 마음을 풀기도 했기에 꾸중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욱하는 성깔은 김 씨 스스로 더 부추겨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김 씨가 지금에 와서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는가 하면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김 씨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무례하고 거칠게 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모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태산 같던 아버지가 중간에 꺾어지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가난을 걱정하게 만들자 아버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아버지였지만 아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으로 보인 것입니다. 누구나 돈 때문이라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돈이 세상만사 최고라는 말을 듣기 거북살스러워합니다. 자신만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렇지만 까놓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더 그런 인간일 수 있습니다. 김 씨 역시 아들을 애지중지했지만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한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자신만 알고 삽니다. 습관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김 씨는 아들이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믿을 뿐입니다. 어쩌다 아들에 관한 단점이 언급되거나 그런 말이 들릴 때 김 씨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제일 잘할지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김 씨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나쁜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들이라 해도 엄마가 제일 잘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 씨는 아들 집을 다녀오고부터 우울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들이 부엌일을 도맡아 할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닙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이기적이고 냉소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갈등 구조로 바뀔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퇴근 후 찾아왔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아? 저번에 식사도 못하고 그냥 가서 섭섭했잖아. 수희도 민망해하고. 아니야. 내가 앞서 나간 게 있었다. 그래, 아침밥은 챙겨 먹고 다니냐? 응. 수희는 아침을 거의 안 먹고 나만 먹는데 그냥 간단히 차려 먹고 있어. 수희도 간단한 집안일은 빨리 익혀둬야 할 거야. 남자 혼자서 다 할 수 없어. 에이, 엄마는 괜한 걱정을 해. 수희는 살림 같은 거 관심이 없대. 지금 학위 논문 때문에 바빠서 더욱 못하고 있어. 내가 이해해줘야지. 솔직히 처갓집에서 너그럽게 이해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선택받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만큼 노력해서 수희한테 잘해줘야지. 김 씨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얘들 말을 더 자세히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자꾸 나사가 풀려가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사소한 것 같지만 나중에 심각한 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래성을 쌓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처갓집에서 자신을 선택해준 덕택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아들은 이미 부채의식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은 한번 들여놓으면 철석 같은 믿음이 되기 십상입니다. 엄마, 나 반찬 좀 줘. 저번에 가져온 거 수희가 친정해 줬나 봐. 맛있다고 난리래. 우리 엄마 솜씨 하나는 끝내주지. 난 자랑스러워. 반찬이라고는 특별히 만들어 놓은 게 없는데, 나 혼자 먹는데 뭐 특별할 게 있나? 아들은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이리저리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새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이왕 반찬을 할 때 좀 더 많이 하면 안 될까? 우리도 먹고 처갓집 식구들도 먹고. 맛있다고 하면 엄마도 뿌듯할 테고. 그래, 알았다. 한번 몇 가지 만들어 보마. 내가 잠시 수고해서 아들이 행복하다면 뭘 못할 게 있냐고 좋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변해버린 아들의 행태가 마음에 걸리는 것 또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정성껏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연근과 우엉조림, 산나물과 고들빼기 김치 등 요즘 찾기 힘든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부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내 음식 솜씨를 가지고 자랑깨나 했다고 하니 흥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감정의 앙금은 다 잊어버리고 불이 나게 반찬을 가지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둘 다 퇴근 전이어서 아들에게 비밀번호를 물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크다 싶은데 나중에 아기를 생각하면 넓은 공간이 더 좋기는 할 것입니다. 온 김에 거실과 식탁 부분은 청소를 해야 할 것 같아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은은한 소량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성격의 한 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기를 돌린 후 물걸레로 바닥을 한번 닦아냈습니다. 기분이 산뜻했습니다. 냉장고 안도 청소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는 김 씨를 보고 소스라칠 듯 놀랬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들어왔는데 사람이 있었으니 왜 안 놀랬겠습니까? 김 씨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말씀도 없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밑반찬 필요하다고 해서 가지고 왔어. 비밀번호는 현수가 알려줘서 들어왔지? 그런데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김 씨는 머쓱해서 난감했습니다. 며느리는 따지듯이 물어대고 그러면 김 씨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더니 다시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님이라도 아무도 없는 집안에 들어오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가뜩이나 신혼집인데. 그게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고요. 저는 어머님 마인드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뻘쭘해진 김 씨는 허공을 잠시 바라보다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들고 있는 물걸레를 화장실에서 간단히 주물러 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걸쳐 입고 돌아가려고 안방을 놓고 하려는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당신은 그게 경우라고 생각해? 비밀번호를 아무한테나 주면 어떡해? 뭐라도 잃어버리면 어머님이나 우리 관계가 이상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며느리의 또 다른 일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통화를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들은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무리 어머님이라 해도 신혼집인데 마구 드나들면 그건 사생활 침해하는 거야. 아무한테나 사생활 침해. 김 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자신은 자식 도와주러 온 것뿐인데 이상한 방향으로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바로 집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귀가에 맴도는 말들이 웅웅거리는 것 같이 귓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기도 했습니다. 택시기사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귓속에서 매미가 우는 소리가 연신 계속되었습니다. 준혁은 엄마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희가 난리를 쳤습니다. 그 바람에 어머니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반찬을 구분해 별도로 몇 가지를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처갓집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저번 밑반찬이 맛있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 귀담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희의 환한 표정보다 지금 당장은 장모님에게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자네가 일부러 가지고 왔군. 우리 일하는 아줌마가 그만둬 가지고 입맛에 맞지 않아. 사돈 음식 솜씨가 대단하셔. 그런데 이걸 따로 또 만들어 주시고. 준혁은 기분이 우쭐해졌습니다. 처갓집에 비하면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유독 엄마 음식 솜씨가 빛을 발하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 까놓고 말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돈 버는 것도 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자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혁은 아내한테 까진 자존감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처갓집에 올 때마다 준혁은 왠지 모를 위압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품 있는 집안의 아우라 같은 것 말입니다. 많이 배운 분들이라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배움이 있어야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준혁은 생각합니다. 김 씨는 전화 연락 한 번 없는 아들에 대해 생전 처음으로 야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세워주고 싶었던 김 씨였습니다. 수희한테 시달릴 아들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통화할 때 며느리의 말 표현을 되새겨보면 아들이 수희한테 꽉 잡혀 사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걱정한 대로입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자신이 며느리한테 당한 수모를 떠올리며 전화 한 통 없는 아들이 서운했습니다. 아들에 대해 야속하고 서운한 감정을 처음 갖게 된 만큼 김 씨는 모멸감에 깊이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들렸습니다. 김 씨는 반가웠습니다. 아들은 전셋집에 홀로 사시는 엄마가 안 돼 보여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자신의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 함께 살 수가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엄마, 이번에 김장은 언제쯤 해? 좀 빨리 하지? 그건 왜? 네가 언제부터 김장에 관심이 생겼냐? 뭐야, 처갓집에서 김치를 찾더냐? 그건 아니지? 그게 아니라 궁금해서. 엄마 솜씨로 담근 김치라면 장모님이 입맛을 다실 거라고. 이왕 김장하는 김에 좀 더 하면 좋잖아. 너 나보고 처갓집 김장까지 해다 주라는 말이냐? 그게 그 말이지 뭐야? 너는 내가 언제까지 50대인 줄 아냐? 내 나이 지금 몇인 줄 알아? 김 씨는 서운한 걸 넘어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하다 이젠 김장까지지 애미를 시켜 먹으려고 하니 참담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시어머니인 자기에게 가타부타 전화 한 번 없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뭐가 좋아서 김치까지 해서 바쳐야 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내가 마치 도둑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만들어준 며느리에 대한 감정의 꼴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란 놈도 기껏 찾아와 김치 얘기나 꺼내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결혼한 자식은 남이 맞았습니다. 그게 남의 일만 같았는데 내 일이었습니다. 엄마, 김장할 때 나 불러. 반가라도 내고 도와줄게. 준혁아, 내가 언제부터 집안일에 신경 쓰고 살았냐? 너 가만히 보면 처갓집 말뚝에 절을 하는 꼴이구나. 장인, 장모만 보면 기가 죽냐? 고작 반찬이나 가지고 처갓집으로부터 칭찬이나 받고 사는 놈이 된 거냐? 아들은 엄마는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냐? 지레짐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는 엄마 솜씨가 좋아 자랑하고 싶은 거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그러라고 키웠니?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아빠가 늘 얘기하지 않았냐? 처갓집에 예의 지키는 것하고 아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너는 배알도 없냐? 그러자 아들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막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솔직히 우리가 저쪽에 대해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있어? 가족들 모임에 따라가면 나는 완전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야. 우리 집 같은 경우 그쪽에 대면 빈대축에도 못 껴. 수희도 가끔씩 던지는 말 속에 가시가 있어. 무지하고 상식 없는 짓을 한다고. 그리고는 현관문을 세게 쳐닫고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결혼해서 오히려 기가 죽어 살고 있다는 게 못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건 그런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김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저 세상으로 간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지 그 다혈질적인 남편의 성격이 눈앞에 선연해집니다. 그래 어쩌겠습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김치뿐이라면 그것이라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김치를 해줘도 아무리 밑반찬을 채워줘도 아들은 결코 처갓집의 비위를 다 맞출 수는 없다는 걸 알지 못할 겁니다. 아니 알고 있어도 뭘 어찌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아들로서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아들한테 원하는 건 김치가 아닐 겁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 못 사 먹겠습니까? 세상에 김치가 동이 나서 못 사 먹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아들의 명성이고 금전이고 능력이고 시댁의 빽일 겁니다. 그들은 그런 것에 굶주린 것이지 고작 김치 따위에 배고픈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전에 살던 곳에서 이사를 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변에 누구 하나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배추 120포기를 담갔습니다. 배추 겉을 잘라내고 반으로 갈라 칼집을 냈습니다. 무 20여 개의 채를 썰었고 배추를 절였습니다. 새벽에도 일어나 절인 배추를 한 번 더 간수했습니다. 혼자서 이럭저럭 이틀간에 거쳐 김장을 끝냈습니다. 김씨는 삭신이 쑤셔 바로 알아 누웠습니다. 밥 한 술 떠먹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약해져 거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자신도 모르게 앓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뜨거웠고 몸살과 오한이 왔습니다. 춥고 덥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의식마저 희미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남편한테 가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죽고 싶어도 저 아들 하나 남겨놓고 간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죽어도 이승을 못 떠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은 누구한테 의지하고 산다 말인가. 그나마 아내나 처갓집이라도 그늘이 돼 주었으면 했는데 이미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 누가 있어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줄 거란 말입니까? 누가 있어 아들을 위해 등대불이 돼주겠습니까? 내 아들이 힘들고 고달플 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식을 생각하면 살아야 했습니다. 누구나 때로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두렵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외로운 존재라 해도 살아야 할 존재의 이유는 있는 겁니다. 이틀째 되는 날 김 씨는 물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김장이라니 그거라도 빨리 주는 게 아들의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저녁에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김치냉장고용 김치통 5개를 차에 실어 밥도 안 먹고 가버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김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뼈다구만 앙상한 몰골에 거의 반송장이 있었던 겁니다. 저게 나라니. 이게 인간의 몰골이란 말인가. 이런 모습을 아들은 보지 못했나. 보고도 가슴 아파 말을 안 했던 걸까. 따뜻하게 이마에 손이라도 한번 올려주고 가지.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가지. 푹 꺼져버린 두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폐렴 증상이 있다고 입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편도선도 많이 부어 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링거를 맞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하루병가를 내고 병원에 왔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김 씨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들은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손은 가냘펐고 창백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마주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외로운 분을 이토록 슬프게 만들었을까? 내가 평생 따스한 말 한마디 못하고 상냥하게 말 한 번 하는 일이 없었으니 나 말고 누가 이분을 외롭게 했겠나. 이런 줄도 모르고 김치를 가져가 장모 눈에 맞추려고 가진 애간장을 다 쓰던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역겨웠다. 나중에 얼마나 호강을 시킨다고, 얼마나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고 이 외롭지만 확실한 현실을 망각했단 말인가. 아들은 얼굴을 묶고 울었습니다. 그의 들썩이는 어깨를 김 씨는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을 거다. 준혁아, 너의 길은 스스로 닦아 가는 것이지 누구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아들의 어깨는 더 크게 들썩거렸습니다. 김 씨는 10일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딱 한 번 꽃을 사가지고 왔었습니다. 그것도 10여 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사돈집에서는 찾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병수발은 아들이 퇴근 후에 했습니다. 김 씨가 퇴원할 때 아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헬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에서는 뜨거운 피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또 행복은 그렇게 크지도 또 아름답지도 않을지 모른다고. 지루하고 권태스러웠을 때가 행복일 수 있었다고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초중고교 때 이미 행복을 손안에 쥐고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비틀린 성격이 미쳐 그것을 못 알아차린 것일 뿐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 이제 겨울입니다. 밤이면 찬바람에 숨이 차갑습니다. 김 씨는 기력을 회복하고 영양 섭취도 충분히 했습니다. 아침이면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하루 1시간씩 달리고 근력 운동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이지 멈추거나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며느리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꽃바구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퇴원하시는 못 배워서 죄송합니다. 몸은 어떻게? 괜찮으세요? 너가 웬일이냐?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며느리는 살짝 겸연쩍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어머님께 말이 좀 과했습니다. 저는 반찬 때문에 오신 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오빠도 미리 얘기를 해주지 않아 처음에 깜짝 놀라서 그만. 죄송해요. 김 씨는 그때를 생각하니 또 얼굴이 상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다고 찾아온 걸 뭐라고 나무라는 것도 마음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는 늘 시간이 바쁜 사람 같던데 오늘은 여유롭게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어머니, 김치를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특히 엄마는 예전에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라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살면서 어머님처럼 반찬들이 맛있는 건 처음이라고 하시면서요. 다행이다. 맛이 어떨까 몰랐는데 나도 이젠 늙어서 힘에 많이 부치더라. 친정집에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집안 사정으로 못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집에 모여서 식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어머님이 해주신 김치하고 반찬이 입맛에 들 맞아서 아침 같은 경우는 같이 먹는 편이에요. 며느리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괜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의 표정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을 꺼낸 게 어머님께서 주기적으로 반찬을 해주시고 일주일 3번 정도 간단한 청소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시는데 어머님이 힘드시겠지요? 수고비는 충분히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황당해서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퇴원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그런 부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사돈한테 반찬을 만들어 달랄 수 있는 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얘야, 너희 집에서 사돈인 나를 너무 홀대하는 것 같구나. 아무리 격이 없이 한다 해도 나는 너희 시어머니야가.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자기 친정집 가정부를 하라고 할 수 있다는 거냐? 살면서 그런 비슷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며느리는 흠칫 놀란 모습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없다는 제스처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이잖아요. 남 같으면 어렵지요. 그냥 돈 내고 사 먹는 거니까요. 근데 이건 경우가 전혀 다르잖아요. 어머님은 여유 시간에 용돈 버시고 저희 집에선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고. 김 씨는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저 인식구조에서 다른 말이 들어먹힐 계제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만한 눈치쯤은 가지고 사는 늙은이입니다. 사람 사는 일을 꼭 인류대학을 나와야만 아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김 씨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김 씨는 아들과 밖에서 아주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결혼한 이래로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은 혈색을 되찾은 엄마가 다행스러웠습니다. 자식이 돼서 너무 무심했다는 걸 깊이 뉘우쳤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열심히 일해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던 인식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있고 자그만 병이라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아, 그런데 니들은 애는 아직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처가 식구들도 말이 나왔어. 수희가 적극적인 입장이야. 그런데 내가 좀 아직까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입장은 뭐야? 뭐 문제가 있는 거니? 아들은 정색을 하면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자식을 낳는다는 게 자신이 없어졌어. 내 자신만 돌아봐도 홀어머니 한 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데 자식까지 갖는다면 더 불효를 할 것 같아. 김 씨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순리대로 가야지 유독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게 어찌 행복을 찾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면 세상 모든 게 다 어려워진다.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고 너는 너의 인생이 있는 거다. 네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내 마음이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건 인간의 욕심 때문일 것 같다. 순리대로 가길 바란다. 아들이 한마디 한마디 조용히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자식이라는 게 나도 그렇지만 부모에게 받을 줄만 알았지 줄 줄은 모르더라. 나중에 내 자식이 지금의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 그 서러움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엄마한테 소홀히 하는데 자식이 생기면 당연히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 김 씨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한 사람 같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결기 같은 게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수의하고 상의를 잘해서. 준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그 얘기는 알아서 잘 처리할게. 나도 생각이 많아. 나는 너의 말을 믿는다. 어떤 결정을 하든 너를 믿어. 그것만은 변치 않는다. 고마워. 엄마는 건강에 신경 써. 나도 다 큰 성인이고 자기 앞가림은 당연히 해가 나가야지. 마음이 뭔지 김 씨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아들이 깊이 생각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게 모든 아들이 마음 편했으면 좋겠다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모는 준혁에게 답답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군. 자네 어머니께 소일거리를 드리는 차원에서 수희가 제안을 했던 거네. 만약에 그게 가정일이 아니라 회사 관계된 일이었다면 자네 입장이 달라졌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자는 거였지. 그런 문제로 나한테 컴플레인 걸어서야 되겠나? 우리가 남들 관계인가? 준혁은 차분했다. 제가 그동안 장모님의 요구를 잘 받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학술 세미나에서 저는 회사 일을 제켜놓고 자료집 발간을 전담했습니다. 그건 내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 그런데 장모님은 저희 엄마한테는 차별적입니다. 그동안 장모님이 저희 엄마한테 찬거리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한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김장하고 입원까지 했어요. 장모님이 김치를 원하셨고 제가 나선 것이지요. 입원한 기간에 수희가 잠깐 얼굴 한번 비친 게 전부였습니다. 장모님은 지인들 애경사에 적극적인 분입니다. 그게 저의 엄마이기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같아 저는 실망이 컸습니다. 장모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위라고 해서 자신의 신념이나 소신을 굽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말할 건 없네. 다음 날, 오빠는 왜 엄마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리고 그걸 꼭 얘기해야 될 문제였나?
어머님께 말씀드린 건 나야. 수희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너는 잘했다고 생각해? 병원에 계신 동안 하루라도 케어했어? 지금 나한테 병간호 안 했다고 타박하는 거야? 타박?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간호하는 건 자식된 도리야. 준혁은 수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처갓집 파출부 노릇을 하는 게 정상적인 가족 간의 모습으로 보이냐? 오빠는 고지식한 게 심해. 요즘 시어머니라고 며느리가 병수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 파출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 간에 도움 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자야. 내 아내가 어머니를 그런 인식으로 모시려 한다면 이런 결혼 생활을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싶어. 너가 저번에도 엄마한테 왜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왔냐며 구박하고 이번 기간에 수발 한 번 안 들어준 너를 보면서 나는 네 결혼 생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수희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런 수희를 무시하듯 준혁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의 집안에서 해달라는 일은 거의 다 해줬어. 꿔다 놓은 보릿자루 같은 역할도 했고 비위에 뒤틀린 모임에도 나가줬어. 오죽하면 장모님 입맛까지 맞춰 김치까지 조달했겠느냐고.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알아서 판단하기 바래. 우리가 다시 함께 갈 길이라면 너가 나한테 맞춰가든지 아니면 헤어지는 수밖에. 나한테 엄마는 내 모든 것이야. 나를 어떻게 키워줬는지 내가 엄마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놈이라면 지금처럼 엄마한테 하면 나는 인간이길 거부하는 것이 될 거야. 수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태껏 알던 준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낯설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오빠, 그동안 감정이 많았었구나. 그렇게 불만이 많았으면 왜 미리 얘기를 안 했어?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어. 장모님한테도 실망했다고 말씀드렸어. 나 그렇게 하찮은 존재 아니야. 돌아가신 아빠도 이런 내 모습에 화를 내셨을 거야. 우리 아빠도 한때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일을 하셨던 분이야. 너희 집만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지 마. 오빠, 콤플렉스 있어? 그래. 콤플렉스 있다. 너희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감정 안 드는 게 이상한 거다. 겉으로는 점잖고 품이 있지. 그러나 한꺼풀 들어가 보면 다 허상이야. 속빈 강정이라고. 이제 말을 막 하는구나. 이쯤 되면 우리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 알고 있어? 이혼 서류 해와. 나는 다 받아줄 거야. 준혁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이곳에 더 있다가는 억장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숨이 막혀 질식할 지경이었습니다. 준혁은 한참 걸었습니다. 그래, 내가 언제까지 길들여진 순한 양처럼 살 수는 없다. 나는 길들여지는 속성이 아니다. 보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준혁은 새벽녘이 다 돼 소주 한 병을 사들고 허름한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늦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긴 잠을 잤습니다. 얼굴에 살이 오른 것처럼 토실해진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밝았습니다. 공휴일 아침 길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차량도 드물었습니다. 이렇게 한가로운 시간이 있는 것을 왜 그리 번잡하기만 했던 건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건 다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락가락하는 마음의 변화에 휘둘린 겁니다.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확신해야 합니다. 도착했을 때 수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부었습니다. 잠을 안 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 시간쯤에는 잠을 자고 있었을 겁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고.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서 안 받았어. 이젠 얘기하는 것도 무의미해. 수희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후, 퇴근 시간이 조금 넘어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좋아 보였는데 며느리의 얼굴은 몹시 초췌하고 헬쑥해 보였습니다. 너는 어디 건강에 문제가 있니? 얼굴이 왜 그러냐? 그냥 좀 잠을 못 자서요. 김 씨는 부부의 갈등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번에 아들이 한 말들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 임신했어요. 세상에,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축하한다. 언제 알았니? 친정에 알렸어? 네. 그저께 알았어요. 어머님한테 어제 전화드리려다 직접 말씀드리려고 오늘 찾아뵌 거예요. 김 씨는 두 사람의 손을 합해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죄송합니다. 분수를 모르고 살았어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온기가 방 안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칼바람 속에서도 들려왔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본분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편안해집니다. 그래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